3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은 단어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랬는데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여러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의 관계. 유의 관계라는 것은 비슷한 단어라는 뜻이죠. 근데 유의 관계에서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가볍게 좀 언급을 해보자면 유의라는 것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의 관계에 놓여 있는 단어들은 대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A는 B다. 근데 C하고 B하고 유의 관계에 놓여 있어요. 그랬을 때 A는 C다 라고 한다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유의 관계는. 근데 반의 관계 있잖아요. 반의 관계는 반대되는 뜻을 가진 거잖아요. 반의 관계는 A는 B다 라고 B와 C가 반의 관계에 놓여 있을 때 A는 C다 라고 해도 말이 돼요. 그러한 좀 특징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의 관계하고 반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은 단순히 비슷한 뜻, 반대되는 뜻도 있지만 거기다가 더불어 대체 불가능할 수 있다, 가능할 수도 있고요. 대체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반의 관계뿐만 아니라 상하 관계, 상하, 위아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상위 개념, 뭐 예를 들면 동물과 인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등 관계, 인과관계, 주술관계 등등등 관계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고 실제 문제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드러나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절, 낭비, 태만, 그 다음에 빈칸 이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낭비, 절제, 빈칸. 이게 지금 보면은 조절, 낭비, 절제에서 이 조절 파트에서 낭비와 절제, 태만에서 빈칸과 라테인 것 같아요. 됐죠? 태만에서. 그렇다면은 이것은 낭비와 절제 사이의 관계로 보는 거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조절과 낭비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요.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그래서 낭비와 절제, 반의 관계에 놓여 있죠. 그렇다 보니까 밑에 나와 있는 것은 반의 관계에 놓여 있어야 되고요. 라테에 반대되는 뜻을 가진 것은 2번, 근면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2번 한번 가보도록 하죠. 32번은 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내용 일치의 유형입니다. 내용 일치 유형 우리가 어떻게 보자고 했죠? 앞에서부터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특징을 잡으면서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가계부채는 규모에 있어 2000에서 2003년간에 폭발적인 증가세를 경험한 이후 신용카드 버블 붕괴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기를 가졌으나 2004년 이후로도 연평균 10.6%의 빠른 증가세를 보여왔다. 자, 일단 특징은 뭐냐면 2000에서 2003년간에 가계부채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대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신용카드 버블이 일어났죠. 버블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계속 쓴 거예요. 부채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조정기는 있었지만 2004년 이후, 즉 신용카드 버블이 2003년 이후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2004년 이후로도 연평균 10.6%의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잠깐 쉬었다. 이러한 증가세는 GDP, 개인 처분 가능 소득, 개인 소비 등의 변수에 비해 훨씬 빠른 것으로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일단은 쉽게 얘기하면은 자신 그 개개인 또는 회사뿐만 아니라 등등등 역량이라든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계부채 자체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이게 지금 부담이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증가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득과 부채의 상관관계는 2000년 이후로 다시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어 경제 능력에 기초한 채무 부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자, 일단은 외환위기 이후 97년 이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2000년 이후로 강화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강화되고 있어서 자, 시사하는 바가 있다. 또한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관관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유동성 충격에 대한 가계 대응 능력이 다소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금융자산, 부채의 상관관계,
부채라는 것이 어떻게 됐어요? 증가하고 있죠. 부채라는 것이 증가했고 상관관계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금융자산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유동성 충격에 대한 가계 대응 능력이 강화되었다. 즉 금융자산도 같이 늘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뭐예요? 그러나랑 똑같죠. 역접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부동산과 부채의 상관관계는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가계대출에 의존한 부동산 투자 편중 심화라는 측면에서 우려의 소지를 안고 있다. 즉 부채라는 것 자체가 부동산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채의 증가라는 것 자체는 부동산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편중이 심화되었다. 이게 좀 우리나라만 좀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인다고 알려져 있죠. 자, 됐습니다. 특히 가계보유 자산의 80%에 이르는 부동산 비중은 자, 여기서는 부채가 아니라 뭐예요? 자산입니다. 가계보유 자산. 자산은 물론 자본과 부채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80%에 이르는 부동산 비중. 과도한 부동산 투자가 부채 증가의 한 배경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고 실제 그렇죠. 물론 신용카드 버블기에 해당하는 2000에서 2003년 사이에는 과도한 소비 현상이 발생했던 것도 것으로 보인다. 이거 왜 그러냐면 외환위기 이후에 억눌렸잖아요. 소비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좀 풀린다 싶으니까 밀레니엄 이래가지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소비 현상이 과도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거죠. 다만 같은 기간 주택가격 역시 빠르게 상승하였고 주택담보대출 역시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며 특히 2003년 이후 지금까지 평균 소비 성향이 장기 수준 아래로 위치해 있음을 감안하면 이후 기간 연 10.6% 가계 신용 증가는 부동산 투자에 몰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예측인 거죠. 자, 이러한 맥락에서 주택가격 상승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가계 소비의 빠른 증가세가 실현된 것으로 이해된다. 자, 같은 맥락입니다. 가계 소비세가 어디로? 소비가 주택가격 상승, 즉 부동산에 몰렸다. 이거 본다는 얘기죠.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 일시 상환 방식, 변동금리부의 현 주택담보대출 시스템은 금리 및 주택가격 충격에 취약하며 차환 위험과 소득 충격 간의 상호작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 시스템 자체는 충격, 금리 및 주택가격 충격이 취약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또 대출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취약하다. 그 다음에 주택가격이 떨어지거나 오르는 것에 보통 충격이라고 했으니까 떨어지는 것이겠죠. 거기에 취약하다. 왜냐하면 심리적인 부분이 작용하기 때문에 요건 좀 번외적인 내용이고 자 취약하며 점점점 이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주택금융시장의 구조적 개선은 LTV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현재는 서울 기준 40%, 그죠? 상한을 적용하여 주택가격 충격 영향을 DTI,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DTI. 자, 상한을 적용하여 소득 충격의 영향을 고정금리 확대를 통해 금리 충격 영향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돼 왔다. 지금까지는, 그죠? 그럼에도 여전히 주택 경기의 침체 가능성에 대한 가계 및 금융 부분의 대응 능력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수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주택가격, 주택대출 시장의 만기가 DTI 규제 도입 이후 장기화 되었다곤 하나 거치 기간을 길게 두는 무늬만 장기 대출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면은 거치 기간이 길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오랫동안 빌리는 것이니까 상환 능력 자체는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맥락에서 금융당국 감독당국은 DTI 상한의 유지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및 상한 조건별 대출 비중과 연체율 추이에 관해 항시적인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거는 근데 뭐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니고 전 세계적인 얘기입니다. 자, 됐습니다. 1번 가볼게요. 가계부채는 2000년 이전부터 꾸준히 증가했나요? 2000년 이전에는 어땠는지는 안 나왔어요. 그죠? 2000년부터 2003년까지는 증가했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자, 그 다음에 2번 금융자산에 따른 부채의 상관관계가 증가하는 것은
유동성 충격에 대한 가계 대응 능력이 약화된 게 아니라 상관관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양의 상관관계, 즉 부채가 증가하는데 금융자산도 증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응 능력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주택가격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증가 상황 속에서 가계소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아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세 번째 문단인가요? 중간 끝에쯤 보시면은 이런 맥락에서 주택가격 상승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가계소비의 빠른 증가세가 실현된 것으로 이해된다. 자, 영향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아서 가계소비도 빠른 증가세를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고요. 4번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통해 주택가격 충격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주택담보 인정 비율입니다. 주택담보 인정 비율. 자, 이 부분은 그 네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영향을 줄이려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LTV, DTI로 했다 이겁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무늬만 장기대출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있지만 줄일 수 있었다. 지금까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3번도 내용 일치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한번 선택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방법도 한번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통은 제는 예전에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내용 일치다 그러면 만약에 가능하다면 선택지를 보시라. 선택지를 보시는데 선택지에서 어떻게 가냐? 키워드를 뽑아야 됩니다. 키워드. 왜냐하면 선택지 전부를 다 가지고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키워드를 뽑아서 이게 나올 만하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를 뽑을 수 있다면 보고 가는 것도 좋다. 보고 가는 것도 좋다. 근데 제가 실제로 시험장에서 경험해본 바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선택지에서 뽑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평소에도 지문을 읽고 해석하는 것을 연습하다 보니까 키워드를 뽑는 시간 자체가 더 걸려요. 저는 이렇게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개개인은 선택지를 먼저 보고 기억하고 올라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치하는 걸 물어봤어요. 1번 동일본 대지진은 이거는 키워드로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글들이 모두 다 동일본 대지진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20세기 이후 일어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다. 자, 확인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20세기 이후 일어난 지진 중에 가장 큰 규모인지 지진의 규모가 바로 키워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인명피해는 18,426건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인명피해라는 것은 인명피해라는 말 자체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사망 얼마, 뭐 부상 얼마 이런 것들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재산 피해 얼마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는 인명피해라고 했으니까 재산은 포함 안 되겠네요. 그다음 3번 동일본 대지진으로 입은 건물 피해 있습니다. 건물 피해가 40만 건이 넘는다. 건물 피해 키워드로 잡을 수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 원전에 있는 4개의 원자로가 모두 용융이 발생했다. 그래서 원전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키워드로 해서 올라가 볼게요. 자,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 수도 도쿄에서 300km가량 떨어진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발생했다. 이 지진은 일본 관측사상 최대인 규모 9.0으로 20세기 이후 발생한 세계 지진 중 네 번째로 강력하대요. 20세기 이후 첫 번째, 가장 큰 게 아니라 네 번째입니다. 자, 1번이 바로 걸러집니다. 자, 미야기현 앞바다 중심으로 남북 500km, 동서 200km가량의 광대한 해저를 뒤흔든 이 지진의 진원은 바다와 육지의 지각판이 부딪히는 경계로 이 지진은 해저 지각에 큰 변동을 일으켜 쓰나미를 만들었다. 최대 파고 9.3m. 9.3m면은 어느 정도예요? 대략 3층 내지 4층 정도의 높이의 헤일이인 거죠. 그렇죠? 자, 됐습니다. 관측된 당시 쓰나미 미야기, 이와테, 후쿠시마 등 동일본 연안 지역을 강타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사망한 15,899명과 실종된 2,527명의 대부분은 쓰나미로 인한 희생자들이다. 자, 우리 인명피해 있었죠. 인명피해가 15,899 더하기 27. 자, 5899. 그 다음에 2527.
자, 끼리끼리 더하는 거죠. 끼리끼리 17 1 4 2 6 18426이네요. 자, 그래서 18,426건. 자, 보통은 산수를 물어보진 않아요. 이게 파트가 어디가 됐건 간에 산수를 물어보진 않는다. 일반적으로. 산수라는 것도 간단한 산수.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 맞거든요? 근데 아니죠. 왜 아니에요? 인명피해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살짝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 부상자도 포함이에요. 부상자. 근데 여기서는 사망. 그죠? 사망과 실종. 실종도 찾지 못했으면 사망인 거죠. 그러니까 부상이 없어요. 이 안에는. 네, 2번도 틀렸습니다. 부상자가 없네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물적 피해도 컸다. 완전히 파괴된 건물이 12만 1992호. 반파된 건물은 28만 2920호. 자, 여기서는 제대로 나왔네요. 건물 자체가 12만 1900. 반파된 게 28만 얼마. 더하면 40만이 넘어요. 그래서 40만 건이 넘는다. 3번이 답입니다.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요. 완벽한 산수를 물어보는 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3번이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3번이 일치하는 내용. 그리고 완파, 반파. 반파라는 것은 일부 부서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건물 피해가 40만 건이 넘는다는 말에 부합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완파, 반파, 4분의 1파, 점점점 이런 말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뭐예요? 지금 현재만 놓고 봐도 40만 건이 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뒤에 더 적은 피해를 가진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넘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어요. 자, 일단은 3번이 답이고요. 4번은 원전 얘기인데 원전 얘기가 길게 있네요. 동일본 연안 마을을 휩쓴 물살은 원전 제1원전을 덮쳤대요. 됐죠? 자, 등장했습니다. 자, 이 강진은 선전탑 붕괴로 외부 전원이 끊긴 상태에서 원자로 시킬 냉각 장치를 가동하는 필요한 자, 비상사태를 일으켰다. 같은 블록에 설치된 원자로 4기 중 정기 점검 중이던 4호기를 제외한 1에서 3호기의 노심. 자, 고열로 녹아내리는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여기는 용융이 발생해 지진이 일어난 지 하루 만인 3월 12일. 자, 됐습니다. 답 나왔네요. 왜 답 나왔냐면 제1원전에 있던 4대의 원자로가 모두 용융이 됐다라고 했는데 1에서 3기, 1, 2, 3기가 3호기가 됐다는 얘기죠. 4호기를 제외한. 그러면 4대가 아니라 3대죠. 3대.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도 틀린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가볼게요. 자, 34번은 맞춤법 표기가 잘못된 것은 그랬는데 자, 요거는 가볍게 가겠습니다. 잘못된 것만 찾으면 되니까. 바로 장의 률인데 이 유리냐 률이냐는 사실 구분하기가 쉬워요. 발음이 어색하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보통은 유리라고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죠. 어떤 게 유리인지만 기억하면 또는 어떤 게 률인지만 기억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됐죠? 자, 어떤 게 유리냐? 자, 받침이 없거나 앞 글자가 받침이 없거나 받침이 없다는 얘기는 모음으로 끝났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 받침 뒤에 이렇게 가야겠네요. 받침 없다고 하면 안 되니까 니은 받침. 받침이 없다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네요. 그죠? 니은 받침.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모음으로 끝났다. 끝나는 경우. 됐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률이 아니라 율입니다. 그래서 장애라고 했으니까 모음으로 끝났잖아요. 예. 이러니까 율 이렇게 했어야 되죠. 그렇죠? 자, 가벼운 문제였습니다. 답은 5번. 자, 그다음에 35번 가볼게요. 신입 사원이 업무를 위해 출장을 가서 한 행동은 이랬습니다. 자,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물어봅니다. 뭐예요? 명함을 해서 먼저 명함을 꺼내요.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협상자에게 오른손을 준 거 괜찮아요. 그죠? 근데 협상자의 명함 한 손으로 받아.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답은 리을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내용을 듣다 보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 예전에 명함 받으면 지갑에 넣었어요. 끝이에요. 그게. 사실 확인 안 한 적도 있습니다. 또는 확인하고 넣고 뭐 직책이나 이런 걸 봐야 되니까 넣는다든지.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명함을 설사 안 보더라도 꺼내 놓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나고 헤어질 때 명함을 집어넣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명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에게 내가 누군지 알리는 목적이 있거든요.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이 누군지 나한테 알려주려고 했는데 확인도 안 하고 넣는다? 예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꺼내놓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명함을 한 번씩 봅니다. 보면서 이분이 이런 직책을 가지신 분이고 그 다음에 어느 역할이 있겠구나 판단하면서 가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갖춰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36번은 쉼에 대한 설명인데요. 쉼은 이런 거죠. 대화를 하다가 쉬었다. 쉰다는 것은 잠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잠시 말을 안 하는 거. 근데 이 쉼에 대한 설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느낌으로 푼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학습이 돼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나는 사람이 답은 4번인데 화내기 전에 멈칫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죠? 보통 말을 하다가 일반적인 형태에서 말을 하다가 중간에 쉰다라는 것은 여운을 줄 때 저는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강의 딱 하다가 강의를 하다가 딱 보여주는 거예요. 살피는 거죠. 어떤지. 감동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럴 때 쓰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될 수 있고 분노, 화내기 전에 폭발하기 전에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면 답이 없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쉼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가보겠습니다. 마이클 포터의 본원적 경쟁 전략 중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픽사는 스티브 잡스가 500만 달러,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60억 정도 됩니다. 60억 정도라는 달러라는 낮은 가격에 매수하여 75억 달러에 판매되는 대형 회사가 되었습니다. 몇 배죠?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자, 초기에 픽사는 그래픽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창의적인 스토리와 캐릭터, 애니메이션 영화를 성공시켰고 디즈니보다 더 신뢰받는 입장이 되었다. 사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나이에 안 맞게 애니메이션 한 번씩 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데 보통 감동적인 애니메이션은 거의 다 픽사예요. 거의 다. 자, 어찌됐건 간에 디즈니보다 더 신뢰받는 입장이 되었다. 픽사는 디즈니와 미녀와 야수 등 공주와 왕자가 만나 행복하게 살게 된 스토리와는 다르게 만들고 싶었고 토이스토리, 니모를 찾아서 등 수많은 애니메이션을 통해 고객에게 감동과 재미를 모두 주면서 성공시켰다. 오랜 시간의 적자에도 끊임없이 창의적인 발상을 주도하여 새 스토리를 주도한 픽사는 고객에게 신뢰 형성하게 되었고 저한테처럼 이는 픽사가 대기업으로 발동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일단 75억 달러라는 것 자체가 일단 어마어마하죠. 75. 이게 엄청난 몇백 배가 올라간 거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대기업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그럴 정도의 기업이네요. 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어떤 전략을 핀 거예요? 아주 큰 경쟁사에 해당하는 디즈니가 있는데 디즈니하고 뭘 둔 거예요? 차별화를 둔 거죠. 그렇죠? 내용전에서 뻔한 내용이 아니라 좀 독특한 다른 스토리, 다른 관점 이런 것들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화 전략에 해당하고요. 자, 나머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윈윈 전략이라는 게 뭐예요?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그런 것들이 윈윈 전략이고 아니 상대방도 이기고 나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있나요? 꽤 많습니다. 네, 제가 보통 예로 드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 얘기가 조금 긴 얘기라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윈윈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관리 전략이라는 것은 뭐냐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점해갖고 결과적으로 시장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쟁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원가 우위는 뭐예요? 원가 절감이고요. 그 다음에 집중화 전략이라는 것은 일단은 뭐 전체 시장
뭐 레드오션 이런 데 말고 어떤 특정 시장이 있습니다. 그 특정 시장에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시장이나 그다음에 특정 고객에 한정하여 집중시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독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전략을 피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집중화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38번 스마트 법칙. 스마트 법칙이 뭐냐? 자, 스마트 법칙 보통 이렇게 어떤 단어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죠. 왜 그러냐면 기억에 남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스마트 법칙이라는 것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S는 specific이라고 해서 뭐예요?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S는 구체적인 목표. 구체적 목표. 그 다음에 M이라는 것은 뭐예요? measurable이라고 해서 측정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측정 가능. 측정 불가하면 안 됩니다. 측정 가능. 그 다음에 액션 오리엔티드는 뭐예요? 액션 오리엔티드는 행동 지향적이다.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R은 리얼리스틱이라고 해서 현실성 있는 목표여야 된다. 현실성 있는 목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는 뭐냐면 타임 리미티드라고 해서 시간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시간의 제약. 데드라인 같은 거죠. 사실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잖아요. 시간 안 정해놓고 하면은 그냥 막연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시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고요. S 보겠습니다. 1번 구체적 목표에 해당하느냐. 1년 후 시험에 합격하여 취업에 성공하기. 이게 구체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계획이 있죠. 자, 그래서 구체적 계획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2번 측정 가능하게가 measurable인데 measurable은 합격점이 넘을 때까지 이뤄내기. 이거는 안 되죠. 왜냐하면 측정이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죠?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3번 매일 시험 관련 동영상 수업 보기. 자,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그 다음에 4번에 현실성 있는 목표. 1년 안에 모의고사 합격 컷 실시간 넘기기. 그 다음에 5번에 시간적 제약. 한 달에 문제집 한 권 풀기. 됐습니다. 그래서 다 가능한데 measurable에 해당하는 것이 뭐예요? 측정 가능하게 들어가 있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가보죠. 39번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왜 헷갈릴 수 있냐면 39번에서는 무슨 소리지? 이런 포인트가 있거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기술 선택으로 성공한 사례이다. 다음 중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벤치마킹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일단은 선택지부터 보겠습니다. 글로벌 마케팅이 있어요. 글로벌 마케팅. 글로벌 마케팅이 뭐예요? 동일 업종. 당연히 동일 업종이어야 되는데 글로벌 마케팅 요즘엔 좀 이 내용 자체가 좀 변경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글로벌 벤치마킹은 일단 동일 업종에서 글로벌 외국의 사례이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경쟁적이에요. 하지만 요즘엔 글로벌화가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에 있는 업체와 미국에 있는 업체가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죠. 됐죠? 하여튼 글로벌 벤치마킹은 동일 업종 비경쟁적. 그래서 배우겠다라는 취지고요. 내부 벤치마킹은 뭐예요? 동종업이 될 수가 없죠. 그 회사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타 부서에서 괜찮았던 내용들 또는 타 지점에서 괜찮았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에서 적용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비경쟁적 벤치마킹은 뭐예요? 조사를 하는 거죠. 근데 경쟁적 벤치마킹이 아니라 비경쟁적 벤치마킹이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네,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진행하는 것 자체는 쉽지만. 그 다음에 4번의 비경쟁적 벤치마킹은 동일 업종. 비경쟁적 벤치마킹 좀만 더 얘기하자면 비경쟁적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경쟁 상대에 놓이지 않은데 배울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간접적과 제가 순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비경쟁적은 경쟁적인 업체가 아닌 비경쟁에 놓여 있는 업체에 대해서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떨어지는 거죠? 동일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적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경쟁적 벤치마킹은 동일 업종.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울 거는 많죠. 근데 경쟁적 벤치마킹의 단점이랄까? 어떤 게 있죠?
상대방이 자기한테 필요한 걸 잘 줄까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경쟁적 벤치마킹은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직접적 벤치마킹은 직접 자료조사. 근데 직접 자료조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료를 잘 내주지 않습니다. 됐죠? 잘 내주지 않는다.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스타벅스 코리아는 모바일 웹으로 커피 주문과 결제를 모두 할 수 있는 사이렌 오더를 처음 시행했대요. 어디가? 스타벅스 코리아가. 시행 이후 스타벅스 창업자는 판타스틱이라는 메일을 보냈고 전체 결제 중 17% 이상이 사이렌 오더를 이용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나라에서 이를 벤치마킹했대죠. 그래서 스타벅스의 표준이 됐다. 뭐예요? 타 지점에서 한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글로벌 벤치마킹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내부 벤치마킹입니다. 타 지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